그러면 이제 인출기가 아닌 적립기에 계신 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꼭 알고 있어야 한 가지가 뭐냐, 이건 뭐냐면 구조적 사이클에도 반드시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적립기의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이 그걸 세팅하지 않고 어떤 펀드를 통째로 갖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몇 개를 사서 구성을 했을지라도 그 안에는 두 개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은 하나겠죠. 뭐냐면 경기를 반영한 포트폴리오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포트폴리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환적 사이클과 구조적 사이클을 반영하는 포트폴리오가 가능합니다. 이 순환적 사이클이란 건 뭐냐면 경기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져서 최고를 찍고 다시 나빠지는, 그래서 이게 순환이죠. 경기 사이클은 반드시 2년에서 6년간 지속적으로 순환합니다.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딱 알 수 있는데, 제가 화면을 넣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좀 길어도 이거네요. 보시면 관세가 터졌습니다. 지금. 그러면 경기 순환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경기는 무조건 나빠져요. 맞습니다. 이건 100%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내던 세금을 내는데 돈을 더 벌 수 있다? 경기가 더 좋아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 시황 시간에는 4월달, 5월달 시황 때, 4월달 특히 시황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인모스트조차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침체 확률을 40% 이상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경기 하락, 경기 둔화 정도를 지나서 침체까지 뚜렷하게 저희는 걱정하고 대비했습니다. 왜? 관세는 무조건 경기 하락 요인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그 경기 순환에 관련된 이런 흐름은 반드시 나빠지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 포트폴리오에는 반영돼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된다는데 경기가 좋아질 때 그 올라가는 종목이나 그 경기가 좋아질 때 주로 그 올라가는 그런 그 회사를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가 나빠질 땐 어때요?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적립 포트폴리오 안에는 기본적으로 경기에 대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게 부족해서 지금까지 몇 년째 한 번도 못 바꿨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좀 잘하는 대응이라면 순환적인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영하거나 그걸 품고 있는 거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기본적인 일반적인 투자 외에 구조적 사이클 투자라는 것도 반드시 가져가 달라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냐면 코어 세틀라이트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여러분의 기본적으로 원래 늘 가져가던 그런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있다면 그 중에 30% 정도는, 적어도 30% 정도는 구조적 성장이나 구조적 사이클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나 ETF를 같이 포함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적 사이클을 투자한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이건 굉장히 짧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이게 뭐냐면 구조적 사이클로 보면요, 두 개의 사이클만 반복돼요. 하나는 세계화 시대, 하나는 탈세계화 시대. 세 번째 다른 게 있을 리가 없죠. 세계화가 아니면 탈세계화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제가 어저께 은퇴학교 분들에게도 바로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탈세계화 시대일까요? 세계화 시대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100% 지금은 아주 크게 대답하십니다. 탈세계화죠. 왜? 관세가 각 나라를 다 문을 닫아 걸게 하는 게 관세인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세계화가 되겠습니까? 자유무역 시대가 아니고 각자 경쟁하는, 서로 문을 닫고 있는 탈세계화죠. 그렇죠? 그 탈세계화 시기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탈세계가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로치고 기술의 시대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세계화 시대는 제가 항상 설명드렸죠. 세계화 시대는 왜 기술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해 보시면 돼요. 탈세계화 시대는 기술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럼 세계화 시대는 왜 기술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거나
베트남에다 공장을 만드는 것만으로 원가를 20% 이상, 20%씩 막 이렇게 절감할 수 있게 되면 공장을 베트남에 내는 것만으로 기업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왜? 원가 절감이니까 마진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거를 어떻게 너무 뚜렷하게 느꼈냐면 제가 예전에 증권회사에 있을 때 제가 그 모셨던 회장님이 계세요. 상장기업인데 그 회장님은 여러 가지 신사업을 해보시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됐어요. 세상이 변했고. 근데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대부분 옮긴 것만으로 상당 부분 긴 기간을 생존하고 이렇게 유지되셨던 거를 제가 봤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일찍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많이 돌아왔는데 이쪽에 나가서 그쪽에다가 이제 공급망이랄까 그 서플라이 체인이랄까 아니면 그런 생태계를 그런 체인을 만든 것만으로도 이분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회사는 제가 이름을 대면 아시기 때문에 이름을 댈 수는 없는데 전혀 그런 기술 투자하지 않아요. 왜? 그것만으로 마진이 충분하진 않지만 어떤 때는 초기에는 충분했고요. 충분히 경쟁력을 갖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계화 시대에는 기업들이 그 위치만 바꾸는 걸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기술 개발에 힘쓰지를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15년 전에는 세계화 시대였던 불과 15년 전에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를 공식적인 탈세계화 시대로 보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뚜렷한 탈세계화 시기지만 2010년도부터는 그 이전까지의 세계화 시대하고는 반대 흐름이 작은아마 시작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2010년도까지를 이제 1975년부터 2010년까지를 세계화 시대라고 이렇게 딱 해놨죠. 그런데 이 세계화 시대의 특징, 마지막 2010년도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 10개를 꼽으면요. 그 10개는 3개가 은행, 3개가 자동차 회사, 3개가 그 석유 회사 이런 식으로 아주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이 금융 회사까지 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10위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2010년 이후에 2025년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보면 거의 8개가 뚜렷하게 테크 회사고요. 기술 회사. 나머지 2개도 마찬가지 기술에 의한 회사입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큰 10개가 그중에 대부분이 기술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는 기술의 시대란 얘기죠. 그럼 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화 시대는 기술의 시대가 아닌가 설명했고 그럼 탈세계화 시대는 왜 기술의 시대인가가 자연스럽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제는 지역을 바꾸거나 생산지를 바꾸는 것만으로 이제 마진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 개발에 서로 열을 올리면서 거기서 승부를 부는 시대가 탈세계화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기를 지금은 탈세계 시대입니까? 세계화 시대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세계화 시대입니다 라고 하셨으면 여러분의 대답은 즉 무슨 뜻이냐? 지금은 기술의 시대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죽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탈세계화 시대의 기술의 시대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늘 가장 작게 됐을 때 30%를 가져가 달라는 게 적립기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의 가장 큰 규칙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구조적 사이클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조적 사이클, 기술의 시대에는 대부분 다 어떤 식의 것들이 갖춰왔냐면 산업혁명으로 보통 설명할 수 있습니다. 3번의 커다란 산업혁명이 있었죠. 예. 그 마지막 수혜자들, 3차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이랄까 인터넷 혁명의 수혜자들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를 차지했던 겁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플랫폼 회사들인 겁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회사들. 인터넷 시대의 최종 승자, 최종 수혜자, 3차 산업혁명의 주인들, 그들이 지금 이 기술의 시대의 전반부에 지나간 15년 동안의 수혜자로 현재 지금 빅7에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기술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술의 시대, 그 다음에 구조적 성장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기술의 시대는 기술의 시대에 투자하는 것이 지속됐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를 딱 잘라서 10년을 잘랐을 때 아마존은 1780%가 올랐습니다. 10년간.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제일 작은 게 보니까 GM이네요. 자동차 회사. 예. 그 한 시대를 풍미했던 기술의 시대 이전 세계화 시대, 그 시대의 최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동차 회사 GM이 지나간 10년 탈세계화 시대, 기술의 시대 동안은 10년 동안 1.25%밖에 오르지 않았어요. 기술의 시대의 주인공인 아마존은 1780% 오를 동안 제네럴 모터스는 1% 올랐습니다. 이 정도 차이를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쉐브론은 10년 동안 55%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 아마존 1780% 올랐어요. 이게 구조적 성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대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인모스가 지나간 6년, 7년째 상당 부분 우월한 성과를 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면 구조적 성장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적립기 포트폴리오에서는 충분히 빛을 발한다. 근데 왜 인출기에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인출기에는요, 아까 첫 번에 말씀드린 변동성 끌림이라는 거에 의해서 변동성이 큰 거로 인해서 이미 상당 부분 훼손을 입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아마존이 1780%를 올라도요, 앞에서 모수가 작아져 버려서 그 효과는 거의 완전히 반대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인출기의 변동성은 보시면 이런 어마어마한 변동성, 한 해 동안 이렇게나 떨어지는 이 커다란 변동성들은 얼마 전에 여러분이 테슬라를 보고 경험했던 그 큰 변동성들은 인출기의 사람들은 오히려 반작용, 역효과가 나게 되기 때문에 적립기에서나 반영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계속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왜 탈세계화 시대는 기술주냐면 기술주만 이익이 EPS가 무섭게 성장합니다. 실적이. 보시면 기술주를 뺀 기업들의 실적은 이렇게 옆으로 가는데 기술주, US 테크놀로지죠. 미국 기술주는 이익이 이렇게나 많이 납니다. 지금은 움츠린 기관인데 조금 지나서 몇 년 안에 정말 인공지능에 의한 실적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기 시작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순환적 사이클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오르는 구간의 투자와 내리는 구간의 종목이 다르지만 이 구조적 성장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 구조적 성장에 투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간단하게나마 말씀드리면 주도 업종 투자하시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강조하죠. 종목은 안 됩니다. 왜? 장기 투자에서 종목은 뭐 아니면 도어란 뜻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동안 보세요. 이게 현대차 그래프입니다. 현대차가 2008년 9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8배가 올랐어요. 왜? 이 3년간 자동차는 주도 업종이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차화정 시대라고 생각해 보시면 떠오르실 겁니다. 2008년부터 2013년 정도까지를 우리는 대표적인 차화정 시대, 자동차 화학 정유만 올랐던 시대예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8배가 올라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얘를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장기 보유해 버리면 다시 원자리까지 떨어집니다. 이게 종목 업종 투자 시에 특히 종목의 어려움, 현대차 종목 다시 원자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은 하지 말고 업종을 하는 게 좋고 업종을 하려면 이렇게 업종 ETF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업종 ETF가 뭐냐? S&P에서 말하는 업종별로 ETF를 다
이제 이미 지정해 놨기 때문에 내가 어떤 업종, 어떤 주도 업종 투자할 때 걔만 사면 그 업종을 산 거와 똑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XLC, XLV, XLY 이렇게 이 앞에 XL이 붙으면서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헬스케어, 컨슈머 디스크리셔너리, 그 다음에 인더스트리얼, 그 다음에 컨슈머 스테이플, 뭐 머처리얼, 뭐 이런 것들,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업종별로 이렇게 ETF를 다 대표로 내놨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이 주도 업종이라고 생각하는 업종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적합하게 해놨다는 거죠. 주도 업종을 선택하면 지나간 이 얼마일까요? 한 10년 동안 10년 여기 보면 한 10여 년 동안에 주도 업종은 이렇게 뚜렷하게 행보를 다르게 가져갑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서 가장 많이 오른 주도 업종은 당연히 보니까 네. 주도 GRCS에 속하진 않았지만 SMH라고 말하는 반도체 업종 ETF네요. 반도체 종목들을 인덱스 구성화한 거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GSCI 이쪽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는 반도체 업종이란 말을 쓰니까 그 업종의 승패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어떤 업종은 이거 보니까 부동산이네요. 9% 올랐어요. 하지만 반도체 업종은 256%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업종 ETF만 가져감으로도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되고 주로 주도 업종만 잘 선택을 해서 가져가도 여기 보면 테크놀로지는 185% 올랐죠. 이런 것들만으로도 반도체도 사실 테크 쪽에 들어가니까 그런 시기에만으로도 사실은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도 업종을 투자하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주도 업종을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도 업종은 2년에서 4년 동안 강하게 상승합니다. 현대차가 3년 동안 800% 오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 투자도 반드시 2년에서 3년이 지나고 나면 리밸런싱 해줘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인모스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업종 ETF, 테마 ETF를 이제 여기다 넣어드렸는데요. 이걸 넣어드린 이유가 개인들은 테마 ETF, 액티브 ETF 사시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특성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어제도 우리 은퇴 학교 오신 분들한테 손들어 보라고 말씀드릴 때 뭐 물어봤냐면 차이나 전기차 아직도 갖고 있는 분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많이 손드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요것 중에 LIT 요새 이 당시는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이 리튬 배터리 ETF가 지금은 4분의 1토막까지 떨어졌죠. 예, 거의 막 이 밑에 내려와서 거의 고점에서 몇십 프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마 여기보다 더 내려가서 제가 알기로는 이쯤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지만 개인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손절을 못해요. 언제 못 파냐면 빠르게 갑자기 많이 빠져버리면 손을 못 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빨리 올랐다가 빨리 빠져버리면 그냥 보유예요. 그래서 여전히 차이나 전기차, 리튬 배터리, 뭐 2차 전지, 지금 한국의 2차 전지도 여러분 계속 끙끙 앓고 계시고 누구한테 말할 때 아마 말씀 안 하실걸요? 왜냐하면 내가 요즘 사가지고 올라간 거는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벌써 충치처럼 때만 되면 욱신욱신 거리는 종목은 얘기를 잘 안 하시죠. 하지만 마음속 한구탱이 항상 있어요. 내가 그거 사가지고 지금 얼마지? 볼 때마다 짜증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안 일어날 것 같냐면 여전히 일어나실 거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식의 투자는 안 하시려면 테마, 액티브도 마찬가지예요. 액티브 ETF라는 게 가로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일날 전 종목을 다 바꿔치기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ETF가 액티브 ETF. 그럼 다른 건 안 그런가요? 예, 안 그래요. 다른 건 하루에 바꾸지 못합니다. 전체를 바꾸는 규정이 있어요. 조금씩 바꿔야 돼요. 그런데 액티브 ETF는 운영 규정 자체가 당일에 다 팔아서 다 뒤집어 엎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특징을 가지냐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ETF가 아닌 ETF가 한 달 만에 돼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ETF의 편입 종목 찾아보는 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개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제가 ETF를 워낙 오랫동안 해오니까 한국의 ETF 운용사들은 솔직히 좀 친절하지 않습니다. 안에 뭐가 바뀌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솔직히 미국 ETF 운용사들이 훨씬 더 친절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수 매도할 때 저희 고객들 이제 리밸런싱 하려면 한꺼번에 주문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 같은 시간대에 저희 고객만으로도 뭐 당연히 막 100억, 200억씩 쏟아져 나갈 거 아닙니까? 쏟아져 나갈 때 거래가 정말 너무 크지 않은 ETF인 경우는 우리 고객이 팔아서 우리 고객이 더 싸게 팔게 되는 결과가 오죠. 왜? 먼저 판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뒤에 판 사람은 다 떨어진 상태로 팔게 되잖아요. 반대로 살 때도 우리 고객들이 몇백억씩 만약에 리밸런싱 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이 겹쳐서는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십억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경우 사자를 낸 바람에 자기들이 사서 자기들이 손해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미국 ETF 운영사에다가 연락해서 시차는 안 맞지만 저희 직원이 그걸 담당하니까 연락해가지고 그 시간대에 저희 주문 나갈 때 대신 받아주거나 팔아주도록 하는 일을 하는데 이때 미국 운영사들은 매우 친절하고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운영사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좀 고압적이고 그런 운영사들을 저희가 종종 보게 돼요. 그런 만큼이나 홈페이지도 굉장히 안 발달해 있습니다. 친절하지 않아요. 상세하게 변동 내역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요구하는 개인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테마나 액티브 ETF의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고서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개인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예 여러분들은 손대지 않는 것도 어쩌면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사기 때문에 나도 그 대열에서 이탈할 수 없어서 샀던 테마 ETF들 지금 끙끙거리고 계신 것들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테마로 움직였는데 요즘 지갑을 하는 게 있죠? 뭐 그거 뭐죠? 그거 양자 컴퓨팅. 뭐 그것도 막 유행처럼 사셨을 텐데 지금 걔는 이거 뭐야? 이거 좋은데 막 이러고 계실 텐데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이 테마 ETF는 그렇게 산처럼 올라갔다가 정말 산처럼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고점에서 저점이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요. 2차 전지가 그랬던 것처럼 LIT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나 액티브 ETF는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생각할 때 구조적 성장이란 게 뭐냐 그러면 아까 주도 업종 투자를 말씀드렸는데